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주에 보내드리는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입니다. 신차 대기 기간에 질린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미국에서 중고차를 사려면 기본적으로 $10,000의 웃돈을 내야 살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어이없이 비싸지고 모든 물가가 너무 올라 숨이 턱턱 막히는데 소비자들에게 숨은 비용을 청구하는 드립 프라이싱, 즉 숨은 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의 불경기를 경고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1970년 이래 최악의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오프라인 소매업계의 파산 신청과 폐업이 늘었었는데요. 폐업 사태를 능가하는 창업 열기가 불어 새로운 경제 지표를 열었다는 소식. 잠시 후 김지수 기자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인데 발이 문제?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 때문에? 환자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Love Your Life를 할 수 있도록 피지컬 테라피 앤 밸런스 센터스. 김지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중고차를 사려면 $10,000를 기본적으로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기사를 뉴스투데이에서 전해드렸었습니다. 중고차, 보통은 새 차 구입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이 중고차 구입을 하는데 $10,000를 더 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현재 중고차 가격 사태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사려는 이 수요가 몰리면서 경쟁이 벌어진 이유로 분석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 차를 사기가 버거운 사람들이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사실 새 차를 사려고 해도 이 신차 대기 기간이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 대기해야 합니다. 이미 뉴스들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의 자동차 부족 사태,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바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생산량이 낮기 때문인 것인데요. 차를 사고 싶은데 새 차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중고차라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반도체가 부족한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먼저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요 예측 실패를 들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줄이고 또 파산하는 소매 업체들도 늘고 당연히 수입이 줄 테니까 차를 덜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연방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돈을 보태 차를 구입하거나 오히려 보복 소비로 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요 예측 실패였던 거군요. 거기에다 또 요즘 차들은 각종 전자 센서들이 정말 많이 탑재돼 있잖아요. 요즘은 가스값 때문에 전기차를 모는 사람들까지 많아져서 거의 뭐 차 안에 앉아 있으면 기본 생활까지 가능할 정도로 그 차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넓어졌는데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날만도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쓰다 보니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느는 것에 비해서 정작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은 거의 늘지가 않은 건데요.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수조 원이 들고 이렇다 보니 자동차 반도체 생산 정체 현상이 꾸준히 일어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다시 중고차 가격 얘기로 돌아가 보면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10,000의 웃돈을 주고 차를 사야 된다는 건데 참 이번 사태가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중고차를 사려면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서 그 차 스티커에 붙은 가격을 깎으려고 흥정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스티커에 붙은 가격보다 $10,000를 더 내고 사야 하는 풍경이 참 낯선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설명이 되는 게 얼마 전 지인이 5년 사용한 트럭을 팔게 됐어요. 그런데 싸게 팔렸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5년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 샀던 가격에 $5,000를 더 받고 팔았더라고요, 차를. 그러니까 소비자는 $10,000을 더 내야 된다는 게 설명이 되네요. 네, 그나마 $10,000 웃돈은 4년에서 7년 된 중고차의 가격이고요. 2년에서 3년 된 중고차 가격은 $13,000. 럭셔리 중고차에 해당하는 포르쉐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24,000를 더 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현차를 다 주고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할부로 차를 사야 할 텐데
금리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다가 평균 이자율을 5%로 6년을 계산을 해보니 678달러를 매달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서민들의 삶이 고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와중에 최근 한국의 SK그룹에서 미국의 2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8조 8천억 원의 규모를 투자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 쓰일 것이라고 하고요. 또 반도체 과학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아지리란 기대는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서민들의 생활은 렌트나 모기지 같은 주거비, 그리고 또 가스값을 포함해 차량 유지비, 보험 같은 교통비가 전체 가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숨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때가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어이없이 비싸지고 모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소비자들에게 숨은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뉴스투데이에서 다뤘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물가 급등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미국의 물가 급등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드립 프라이싱, 즉 숨은 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이 드립 프라이싱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팁 이외에 갖가지 수수료를 붙여서 청구하는 식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 근무 감사비를 붙이기도 하고요. 임시플레이션 요금이라며 보시는 것처럼 영수증에 다양한 이름의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건성으로 사인만 하지 영수증 항목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나왔더라도 정말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숨은 비용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고물가로 힘겨운데 아니 물가 급등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된 건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예고 없는 청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숨은 비용은 자동차 판매, 온라인 상거래, 호텔 숙박비, 또 아파트먼트 수수료, 이벤트 티켓에까지 끼어들고 있다고 CBS 뉴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물가 급등이 심해지면서 사업체들도 힘들어진 건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시기에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건 글쎄요, 무턱대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차라리 애초에 가격을 올렸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텐데 나중에 영수증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면 뭐랄까요, 좀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 아무튼 좀 불편한 건 사실인데 특히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이 드립 프라이싱을 많이 겪는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 고객은 포드 엑스피디션 SUV 차량을 구입하려고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던 도중 6만 3천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즉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권장 가격이 7만 달러였거든요. 당연히 6만 3천 달러에 판매한다는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작 차량을 사려고 했더니 시장 조정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5천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를 받은 겁니다. 이 고객과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온라인으로 가격을 즉각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을 일단 제시한 다음에 구매 희망자들에게는 각종 숨은 비용을 나중에 추가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규제책은 있나요? 네, 현재 터져나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연방교역위원회가 이 사례와 횟수 등의 내용을 접수하고 현재 규제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김지수 기자, IMF가 세계 경제의 불경기가 임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IMF가 세계 경제 불경기를 경고하면서 이 미국과 유로존, 중국 등의 경기 둔화에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암울해졌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던 1970년 이래 최악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IMF는 우려했습니다. IMF가 각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내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경제 불경기의 시작과 종료는 NBER이라 불리는 국가경제연구국에서 판정을 하는데요. 이 통상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 불경기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과 불경기가 실제로 시작됐다고 판정이 나는 그 시기가 딱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MF가 내놓은 새 경제 전망 보고서는 불경기에 대해 뭐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네, IMF의 새 경제 전망 보고서는 아직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주요국들을 포함해 지구촌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거나 문턱에 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경기 임박 경고를 발령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가들과 세계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 냉각되기 시작해 2023년 내년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흔들리는 침체에 빠질 것으로 IMF는 경고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리고 또 추가 인상까지 예고를 했어요. 많은 미국민들이 어차피 매를 맞을 거면 빨리 맞자. 그리고 기왕이면 약하게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가벼운 침체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6월과 같은 0.75포인트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올 들어 4번에 걸쳐 2.25%나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3번의 회의에서도 1% 이상 더 올릴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내디딘 건 물가를 잡기 위해 소비와 생산을 이제 어느 정도 냉각을 시키기 위함인데 가벼운 침체는 그래서 불가피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이런 와중에 그나마 좀 밝은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오프라인 소매 업계의 파산 신청과 폐업이 늘어났는데 폐업 사태를 능가하는 창업 열기가 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방노동국의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상반기에 1,000개 이상의 외식업, 건축업, 도매업, 유흥업 등이 폐업을 했는데요. 이와 맞먹는 수준으로 서비스업과 헬스케어, 건축업, 금융업 등이 창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새로운 벤처 형태를 구성해 창업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취미를 활용한 창업이 많았다는 건데요. 가령 팬데믹으로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할 시간이 생기면서 그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던 사람이 폐업을 하고 나서 온라인을 통한 신개념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도 많아진 겁니다. 창업을 하는 세대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 해고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다 침체는 아니었군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팬데믹 초기 경제가 큰 침체를 겪었지만 또 이런 면에선 기존 경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넓힐 수 있게끔 절망을 기회로 삼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7월 마지막 주에 보내드린 궁금다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